예, 시청자 여러분,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양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번에 한번 나오시고 난 뒤에 혹시 연락 안 오셨어요? 아, 네, 왔어요. 네. 많이 또 예. 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예. 네, 또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예. 네, 감사하기도 하고, 네,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앞으로도 세무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우리 양 세무사께서 이 세무에 대해서 뭐 아직 나이는 많지 않으시죠. 그렇지만은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에 이제 처음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 지금 뭐 추석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조금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 그러면 개성공단에 그 세금을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내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한테 자, 그러면 개성공단에 가는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 고용해서 북한 땅에서 돌리잖아요. 네. 이건 그냥 퀴즈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세금을 어디에다 낸다 보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아, 이거는 맞추면 네. 둘이 짠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틀려야 됩니다. 네, 저도 글쎄요. 물론, 그래도 소득의 어쨌든 원천은 소비를 하는 데는 이제 저희 남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세금을 부과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만약에 아식스 운동화를 만들어 와가 그걸 이제 한국에서 팔면 그 파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나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상품세로 부과되겠지만은 소비세로 이 법인세나 이런 거는 양쪽에 한 군데만 내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는 못 받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중에 뭐 저쪽도 나라니까 네. 우리가 헌법에 인정 안 하지만 한 군데만 내는데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이 2012년에 입주 기업들한테 이 개성공단 시행 세칙에 따라서 기업들의 소득세하고 영업세를 내라고 그때 이제 입주한 기업 123개 중에 한 20개 기업에다가 세금 폭탄을 매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도 세금을 매기려면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생산을 얼마나 해서 갖고 가서 얼마나 팔았는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내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안 낼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은 북한 가서도 협조 잘 안 하겠죠. 네. 그죠? 근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얼마쯤 했다. 왜냐하면 자기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통제하니까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신발 몇 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한번 폭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웃기는 거는 그 노동자들이 퇴직이 한 1, 2%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한 5만 몇천 명 일하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1년에.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또 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퇴직금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저 근로자들이 알아서 그만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내겠다. 뭐 이래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낼 때는 퇴직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세금은 어떻게 내는가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아, 네. 그래서 내가 방금 자리에 앉기 전에 북한하고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되게 좀 많은 정보를 알았네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아마 뭐 얼마 안 되니까 연락 안 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핫 이슈가 저 부동산 폭등에 의한 이제 지난 9.13 대책입니까?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청 세게 할 것처럼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좀 세게 했다 봅니까? 실제 별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세다 안 세다의 개념보다는 지금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먹혀들까? 예, 먹혀들 것인가 아니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또 이제 법인가라는 게 사실은 제일 지금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발표한 내용 보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금에서는 이제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갖다가 재산세 형태보다 이제 종합보유세, 재산을 다 합쳐서 이렇게 매기겠다, 인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출을 규제하겠다.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지켜보고 그래도 계속 투기하면 폭등하면 그때는 이제 땅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별로 대출 받을 것도 없잖아요. 뭐 싸들고 복덕방에 전화 와서 요즘 이런데요. 지방인데요. 얼마에 나은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돈 보내버릴 거니까 나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만 해주세요 하고 계약금 붙여버린대요. 이 복덕방으로. 네. 그래서 얼마짜리 나왔습니다. 이야기만 해주면 그냥 몇십억이 통장에 들어온대요. 참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 관련해서는 사실 참 말이 많았어요. 예. 저번에 나왔던 대책도 사실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주택을 이제 사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예. 저희 같은 일반 뭐 집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있지만 갭 투자를 또 하는 예. 사람들도 당연히 대출을 끼고 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갭 투자를 잡자가 아마 큰 그거일 거예요. 원인일 거예요. 근데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워낙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대출을 껴서 하지 않으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갭 투자로 인해서 정말 수익을 좀 창출해서 좀 뭐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지 어떤 좀 또 내 집 마련에 또 다른 꿈을 꾼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산층 뭐 서민 중산층 보통 그렇게 할 때 이제 갭 투자해서 대출도 많이 끼고 아니면 뭐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이더라도 그 대출이 막히면 또 다른 방향으로서도 어쨌든 뭐 갭 투자를 하실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끼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차액만 쉽게 네, 이야기하면. 뭐 전세 끼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대출을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한다라는 게 갭 투자도 막겠다라는 취지지만 이제 보통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대출을 껴서 집도 많이 사잖아요. 신혼부부들도 그렇죠. 그렇고 뭐 대출을 많이 껴서 돈 사는데 다 들고 산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요. 근데 여기 법을 이제 보면은 그 1세대 1주택 이상이면 너희 다 굳이 다 주거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더 강화됐다고 좀 보시면 돼요. 기존의 법칙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또 누구를 위한 또 규제인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둘러싸고 보도하는 기자도 종부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그 정도 이상의 재산이 좀 있어야 그 종부세를 실제로 아는데 네. 이 정도 종부세의 대상에 등도 들어가려면 많이 부자야 되는데 기자 중에 뭐 저렇게 많이 부자가 기자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 정말로 부동산 투자 예산 하나 하겠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기자도 그거 안 살아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중에 다수는 또 종부세 대상에서 예외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도 뭐 종부세하고는 아예 관계가 한 사돈 8촌만큼 먼 사람인데 한번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니까 이 맞나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저도 멀지만. 네. 예. 그래서 종부세 이제 과표가 3억이다. 네. 하면 시세가 한 1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네. 시가는. 그러면 종부세를 매기는 게 이제 과표만큼을 뺀다. 네. 그러니까 18억에서 3억을 빼면 네. 15억을 가지고 네. 이제 15억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뭡니까? 네. 공시지가 60%. 네. 그럼 15억에 60%면 9억. 네. 그런데 9억 해가지고 이제 종부세 과표를 정할 때는 네. 9억에 40%. 네. 그럼 4, 9, 36, 한 3억대. 네. 그 정도 된다 하는데 이게 네. 맞습니까? 계산하는 게 대략? 일단 과표를 빼고서 거기서 세율을 계산한다고요? 예, 예. 안 그럼 과표를 네. 다 넣어서 하고 마지막에 3억을 뺍니까?
네. 일단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세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종부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되는가?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종부세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 하는데 종부세 계산부터 어떻게 되는가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보면 18억짜리가 과표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18억짜리가 과표 한 3억 정도 된다 할 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부분을 다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법을 보면 이 9억 이하는 1가구 1주택에 네. 이렇게 종부세를 안 매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집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가 형성되지 시세를 네.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8억짜리를 이제 공시지가로 하면 60%로 적용하죠. 네. 그러면 한 12억 몇 천만 원 되면 네. 12억 몇 천만 원에서 이제 이 과표, 네. 즉 9억 이하는 안 매기니까 네. 공제가 되고 네. 9억까지는 그러면 12억 얼마가 네. 9억을 빼면 네. 3억 얼마가 네. 되고 그 3억 얼마에 대해서 네. 이제 퍼센테이지를 매겨가지고 네. 과거보다 이제 0.2%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네, 일단 맞죠? 뭐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뭐 네. 저희가 디테일하게까지는 네. 이제 뭐 아실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최대한 이번에 이제 개정되고 이제 네. 방향하는 바가 뭐냐면 시가를 이제 반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공시지가랑 시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거나 뭘 할 때도 이제 시가랑 그 공시지가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비율을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비율을 좀 더 가까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과표 6억 이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네. 이번에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되고 네. 또 0.5에서 0.7로 네.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94만 원 정도 내던 사람이 이번 개편으로 네. 이제 뭐 한 10만 원, 10몇만 네. 원 이렇게 더 올랐다.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실제로 보면 뭐 요약하자면 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뭐 한 5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아니면 크게 늘어나는 게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제 뭐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늘어나죠 많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예. 그 시가가 한 주택이 한 18억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좀 뭐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예. 데서 집중만 좀 되어 있는데도 시가 15억, 뭐 20억 예. 이렇게 또 넘는 데들이 막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과표 12억 내는 사람은 한 4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하는데 과표 12억을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네. 과표 12억 잡히려면 30억이 넘어야 한 되는데. 40억 육박하는 네. 게 과표 12억쯤 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종부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거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종부세가 겁이 나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정부가 두드려 잡겠다고 하는 마당에 겁도 없이 집을 사다가는 거래 날짜가 다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무조사 당할 일이 생길까 봐 오히려 그걸 갖다가 조금 겁내면서 네. 태풍이 불 때는 머리를 좀 숙이고 있자 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번외 얘기지만 이 종부세가 나옴으로써 이제 지금 집 구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집을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그동안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추적할까 봐.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요새 많이 이제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많으면. 부동산을 구입했던 그런 금액들이 은행에 빌린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너 돈 많다고 어디서 하면. 튀어났냐 불법 맞아요. 정려받았냐 부모가 네. 안 그러면 뭐 지하 사업했냐.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밭을 파다가 파밭에서 뭐 150억이 발견됐다. 아, 마늘 근데 주인이 뭐 마늘밭 같은데요? 마늘밭이 있다. 그래 주인이 뭐
이게 뭐 안 나타난다. 네. 어쩐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 네. 이제 인터넷 도박을 하면 무지개 벌잖아요. 네. 그 오래 하면 결국 주인한테 그 도박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 갖다 주니까. 네. 중국에 서버 하나 열어놓고 이 인터넷 도박 하나 차리면 네. 그 뭐 오래 하면 나중에 이 거기서 돈 다 따죠. 우리가 흔히 이 하우스 같은 거 불법 하우스 차려서 도박하면 도박하다 돈 모자라면 빌려주고 무슨 뭐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는 몇만 원씩 받고 이래가 오래 하면 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집주인이 돈 다 벌린다 하우스 주인이. 그래서 이런 거는 조폭들이 하는 사업이라지 않습니까? 네. 혹시 조폭 되시는 분이 세무 상담하시러 온 적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왔던가요? 아,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예, 괜찮아요. 우리가 뭐 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개업을 했을 텐데요. 네, 네. 이제 제가 충남 쪽에서 예, 일을 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조폭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이제 그 반달, 건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험하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주로 이쪽 업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유흥 쪽도 있지만 주유소 사업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뭐 중고차라든지 뭐 그쪽 사업도 많이 하세요. 보통 20, 30대는 네. 이제 이거 하고 다니다가 네. 이제 좀 올라간 분들은 한 40대, 50대 되면 네. 사업가로 네.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의뢰를 받았던 이제 분들이 주유소 사업을 네. 이제 하셨는데, 이제 기름이 네. 이제 그 섞어서 파는 기름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다가 보면 요즘 기름 네. 고시 가격이 자기가 평소에 기름 넣던 데보다 엄청 싼, 네. 한 2, 300원 정도 싼 막 이렇게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지나가는 이제 뜨내기 손님들을 상대로 그런 데는 이제 좀 기름 말고 유사 기름이 있어요. 뭐 폐유부터 뭐 질 안 좋은 거 뭐 저도 이제 잘은 그런 거를 섞어 모르겠지만, 갖고 네. 예, 이렇게 하죠. 그게 제가 이제 뭐 저한테 그걸 당연히 고백하신 것도 아닌데 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매출하고 이제 들어오는 당연히 기름. 그렇죠. 기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정유회사에서 들어오는 네. 기름하고 네. 매출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기름이 딴 데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매출 대비 매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기장을 하면서도 사실 두려웠어요. 좀 솔직히 좀 빨리 나가시길 바라고. 아, 그렇군요. 그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남의 정유소에 파이프를 넣어가. 네? 아, 이거 매일 정말로 들어- 매일 어느 정도 안 들킬 양만 빼면요. 그거를 잘 몰라요. 아, 그래가 몇 년씩을 남 정유소에 파이프를 넣어갖고 이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 넣어서 기름을 빼가지고 차에 실어가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사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기름을 넣다 보면 약간씩 망실률, 손실률 또 주유할 때 부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모르고 가다가 사실은 주인이 꼼꼼하면 발견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의 갭을 아주 애매하게 하면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기름을 빼서 파는 그래가 그렇게 훔친 기름도 또한 이 주유소 같은데 싸게 맞아요. 예, 네. 갖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기름, 네. 안 그러면 질 떨어지는 뭐 배유 이런 걸 살짝 걸러갖고 뜨는 거 또 다시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섞어갖고 돌려갖고 팔기도 하고 내가 이 조폭 사업은 좀 알죠. 네, 그런데 네. 그 이제 이 인터넷 도박 같은 거는 네. 은행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정부의 네. 한마디로 금융 이 분석원인가 있죠. 금융정보분석원. 네.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 평소에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소득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돈이 많이 큰 돈이 이렇게 오고 가면 그걸 딱 보다가 국세청에 통보해서 뒤지고 뭐 은행에 자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이요. 그래서 거기가 검찰, 국세청하고 다 연결돼 갖고 이 소득을 분석을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보고 저 사람 소득이 늘어났다. 저게 수입원이 어딜까 하다가 수입원이 아닌 사람이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돈이 몇십억씩 늘어나면 너 이제 잡아갖고 뒤지죠. 네. 너 이 돈 어디서 나왔냐. 네.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서 돈을 이제 막 몇십억 단위로 벌게 되면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들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땅매에 파묻기도 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저희 지금 예전 고객도 그렇고 지금 고객분들 중에서도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 현금을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백마진이라고 네. 왜 이제 무역 오퍼상을 하시거나 네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뒤로 백마진이랑 아니면 돈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런 돈들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신고가 안 되는 우리나라에 신고를 안 하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돈들을 사실 예금에 넣어놓으면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방에다가 돈을 싸놓고 집에다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금고에다가 네, 넣어두시고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요즘 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발행한 양의 한 25%도 안 된다고. 75%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분들 요즘 뭐 부동산에 전화해 갖고 거기 저 삼성동이지요, 뭐 대치동이지요, 아파트 뭐 얼마에 놓으면 뭐 평당 1억짜리라도 네. 놓으면 무조건 연락하라. 돈 보내줄게. 그리고 계약금은 쌌다. 미리 계약금 줄게. 하고는 연락하면 그냥 돈이 뭉치로 들어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들은 다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들이 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복덕방 뒤지러 다닌다고 국세청이나 그래서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지방의 이 중개업소는 거래가 없고 서울에는 좀 팔아먹고 큰 거 팔아먹어서 이렇게 좀 받으려면 뭡니까? 국세청이 와서 뒤지고 이래서 못하겠다고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비 오는데 예? 이렇게 막 하시는 것도 봤어요. 네. 그 제가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콜롬비아 마야광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돈이 달들통 나서 마지막으로 땅 밑에 숨겨놓은 돈을 그 미드에서 노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찾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 틀어서 도망가자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될게요? 없어졌어요. 썩어버렸어요. 너무 아까운데요. 달러가 다 썩어버렸어. 마지막 자기가 숨겨놓은 걸 땅을 파가지고 너 그 돈 찾아와 했는데 쫄병 마지막 남은 사람 하나가 충실하게 가서 열심히 땅을 어디 나놨는가 잘 몰라가 근처 다 파서 겨우 찾았어. 끄집어내니까 돈이 다 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돈이 많아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지금 네. 이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요. 네. 그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은 50대 이상 분이 좀 많으세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주로 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주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증여, 상속,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증여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거나 뭐 상속이 먼 얘기가 당연히 이제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속은 사실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자녀한테 부를 이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미리 가지시는 분들은 상속도 뭐 40, 50대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속이랑 또 증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상속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증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장기- 상속할 부분이 네.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상속 개시일이 이제 얼마 되기 몇 년 전 바로는 또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합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자녀가 미성년자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20살, 20세 이상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그때부터 관심 가지셔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증여를 하실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이 사람은 이 국적만 한국이지 하는 짓은 유태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돈 많은 분이에요.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대요. 당신이 상속하고 정려를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법을 들어보면 네. 어릴 때 이제 회사를 조그만 걸 하나 설립을 해서 네. 그 회사 이제 주식을 제 돈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그 손자들부터 이렇게 회사를 키워주는 거. 네. 점점 회사에 돈을 조금씩 넣으면서 네. 또 다른 거는 유망한 절대 안 망할 회사
뭐 한전일 같은 이런 네. 회사나 이런 회사들 안 그러면 뭐 삼성 관련 회사나 이런 데 주식을 네. 조금씩 사가지고 네. 손자들 명의로 이렇게 차곡차곡 얹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조그만 회사는 점점 자기 일을 그쪽으로 떼내주면서 네. 손자가 그쪽 주식을 네. 점점 사게 만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회사를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20-30년간 그런 거를 거치면 네. 나중에는 상속하거나 증여세를 낼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억지로 닥쳐서야 상속 증여를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보편화돼가 미리 이렇게 많이 주식을 사준다든가 무슨 뭐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키워가게 하면서 일을 떼준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자식들 명의로 뭘 사준다든가 이런 글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20-30년 동안 정말 플랜을 세워서 차질 없이 그렇게 조금씩 증여하고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뭐 세무사든 누구든 이제 그건 좀 있겠죠. 네, 플랜을 세워서 이제 정확하게 뭐 이 시점에는 뭐 이렇게 증여를 하고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 다 이제 계획하에 아마 하셨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되게 나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뭐 재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세율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요새 증여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인 아들한테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으면 어쨌든 10%부터 과세가 다 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내가 부자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자녀한테 내가 그래도 뭐 돈이라든지 지금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조그만 뭐 지방에 조그만 땅이야 이래도 그래도 공시지가라고 해도 뭐 몇 평 되면은 뭐 5천만 원 당연히 넘고 뭐 1억도 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애한테 물려줄 것도 뭐 임야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니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부의 이전이 큰 사람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네, 그냥 보통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이제 계획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네, 아니면 뭐 큰 돈은 당연히 계획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되게 소소한 경우도 있고 큰 건도 있고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전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프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1.9%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98.1%가 이렇게 상속세를 네. 안 내고 국민들 중에 55%가 정예세와 관련돼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정예세가 비싸다고 막 응살들을 이렇게 높다, 줄여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고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만 극히 일부만 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녀만 있느냐 아니면 어머니도 같이 이제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가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자녀인 뭐 나와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는다 하면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가액이 이제 배우자까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뭐 30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뭐 중산층이나 뭐든 그냥 대부분들은 상속세 상속가액이 30억이 그렇게 넘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많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집은 막 몇 채씩 갖고 있어서 서울에 뭐 하나에 10억 정도 하는 거를 한 3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 30억이 뭐 넘는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다 증여를 하시거나 수를 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는 맞아요. 네. 저기 상속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되었던 그 비상 건물이 네. 우병우 수석이 그 자기 장인 이상달 씨가 강남역 사거리에 가졌던 이 빌딩 그게 한 1,000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장인이 그걸 팔라고 애를 썼는데 살았을 때 네.
갑자기 돌아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속세가 이제 세게 나와서 우수석의 그 장모님 그리고 딸들 명의로 이제 이게 쭉 분할돼 있었는데 상속이 그 부분이 이제 애를 먹다가 그게 이제 파는 부분에 편의를 봐주니 안 봐주니 시끄럽다가 이제 조용히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미리 팔려고 이렇게 대비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 버리시면서 이제 그 빌딩 자체가 1,000억이 넘는 빌딩이 상속 문제가 대두돼가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 이런 걸 또 보면 상속세를 이렇게 받아야 될 때 국세청이 아주 친절하게 분할 납부 내지는 또 한 1, 2년 봐줄 거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팔아라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해주더만요. 아, 물론 이제 네. 그 이제 말씀은 그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이분들은 상속세를 낼 현금화가 안 돼 없지,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재벌이라고 표현하는 뭐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아니 있다고 경우는. 해도 네. 만약에 세금을 갖다 갑자기 한 200억을 내보면 니 또 그 돈은 어디서 나왔노? 또 이럴까봐 있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이제 건물로 이제 그런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나라에서도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현금화가 안 되면 나라에서도 세수를 바로 거둘 수가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뭐 예전에 역삼 세무서 그 건물도 네. 그게 물납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건물로 대신해서 세금을 냈었던 거예요. 건물이 좀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가 알기로 상속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법인세인가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쨌든 돈이 없어서 그게 이제 물납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사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그 건물을 받게 되면 바로 이거를 뭐 공매나 경매를 팔지 않는 이상은 나라에서도 현금화를 할 수 그건 없거든요. 이제 캠코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네. 옛날에 보면 이게 호텔같이 생긴 건물이거나 모텔 같은 건물인데 정부 관공서로 되는 것이 공공이 있었어요. 종종. 그럼 저게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저런 건물에 들어가서 있나. 또 한때는 보면 무슨 노동청이 예식장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봤고 요 영등포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저런 게 이제 대부분 네. 상속 같은 걸 가지고 우리 현금 안 되니까 건물 몇 개 있는데 이 건물 그냥 정부가 현물로 갖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다스 관련해 갖고도 그 뭡니까? 자기 처남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지분을 주식으로 현물로 냈지 않습니까? 네. 다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요 근래까지도 화제가 됐잖아요. 네. 꼭 건물 아니라 주식도 예, 물납이 주식도 내고 가능하거든요. 물납이. 네. 그 뭐 보니까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징될 때 진돗개도 추징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돗개를 갖다가 경매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개는 지금 이 법적으로는 동산이잖아요. 그건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개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개를 그리고 개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냥 비싸서. 그런데 참 이렇게 그 외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상속이나 정려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분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나 네. 집안 상황을. 그럼 술술이 다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아. 말을 다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세무사분한테. 안 하세요. 처음부터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이제 분들은 사실 이제 정말로 이제 진짜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고 지금 당장 세금이 궁금하시고 정말로 이제 실제로 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한 명의 전문가만 상담을 할 권리는 없어요. 네, 이야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개의 그 권리를 해보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보를 완벽하게 안 알려준 상태에서 이 세무사는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세금이 얘는 얼마 나올까? 저 딴 데 전화해서 이 세무사는 세금이 얼마 나올까라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메뚜기를 물어보시고 메뚜기.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피 같은 시간을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 네. 복잡한 가족 관계와 이런 걸 다 네. 들어주고 그냥 상담만 받다가 딴 데 가면 곤란하니까 요즘 변호사들도 그래가 상담료를 받지 네. 않습니까? 세무사는 네. 상담료 안 받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받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네. 뭐 신고를 실제로 저한테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상담료는 이제 빼드리고요. 네. 어차피 이제 수수료를 이제 그렇겠죠. 받을 네,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실 상담료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공짜도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시간과 이제 비용이 낭비가 네, 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그렇게 해야 저도 10만 원이라는 어떤 뭐 5만 원이라는 어떤 그 상담료가 책정이 되면 저도 성심성의껏 유료기 때문에 네, 해드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또 유료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전화로 여쭤보시거나 물론 간단한 거는 당연히 해드리죠. 근데 어느 정도 제 시간과 저의 어떤 이제 이론 공부 뭐 이런 계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네. 그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전문가 이상 되면 아는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사람한테 가서 그런 부분을 다 털어놓고 해서 당신이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이 전문가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뭐 대단한지 뭐 어떤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아 얘가 그러니까 이 세무사가 아 그래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실 수도 있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근데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은 또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객 입장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제 조금 유료화를 조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뭐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 전화 상담은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가 자기가 들은 비밀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과. 그래서 살인범이라도 살인을 안 했다고 변호를 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는. 그리고 저게 살인범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변호사가 곧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저놈이 살인범이다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 털어놓으라고 하면 네. 보통 돈과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크든 작든 비밀이나 속임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속임수도 있고 관행도 있고 관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털어놔야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될 건데 끝까지 이제 쥐고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막판에 털어놓고 이런 경우도 많죠. 있죠. 네. 네. 뭐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그 정보를 이제 뭐 100% 오픈을 안 하시고 한 50%만 이제 오픈하시고 이제 뭐 세금 가계산 요구하신다든지 예.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이제 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정보 50%를 다시 오픈하면 세금이 확 달라진다든지 이러면 좀 허무하거든요. 약간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좀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세무사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세범으로 한번 이제 그 될 뻔하셨던 분이어서 그분 거를 이제 세금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그걸 이제 법원에 그 모든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변호사님과 같이 업무를 했었고 변호사님은 이제 법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세범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해주시고 저는 이분의 세금 계산을 해서 이분이 그 조세범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계산과 어떤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며칠 밤새고 네 너무 힘들었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조세범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세범을 면했으니까 좀 세무사분한테 드리는 피를 네. 좀 잘 드립니까? 아 네, 방송이라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액이 그렇죠. 정말 사이즈가 컸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큰 공장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그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한창 해외 화장품을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 오면 우리나라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들고 가서 네 보따리상으로 저희가 직접 아니라 이제 팔아요. 네, 팔아요. 그걸 파는 거를 이제 세금 신고 없이 매출 다 누락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더 이상은 조금 너무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되게 나름 좀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뿌듯했다고 말해도 좀 그런데 아니 그게죠. 네. 그건 직업이니까 뿌듯했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자, 오늘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세무관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평소에 아마 이 공중파든 또 종편이든 세무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세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그걸만을 주제로 하는 방송은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의 국민들한테 공적으로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공정하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비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평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뭔 일이나 생겨야 찾아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듣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신한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이제 세무사분하고 상담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친절한 방송입니다. 뉴스 브리핑은요. 자, 오늘 추석 네. 날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